네, 돈이 되는 생각 머니 너찌입니다. 벌써 12월 말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 올 한해 계획하셨던 것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하기는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올 한해 이제 마무리를 잘 하고 내년 또 준비를 잘 해야 올해보다 더 나은 2022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저 특정 한 개의 코인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2021년의 코인 시장은 어땠는지 키워드 이슈별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그냥 참고 자료로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총 4개의 키워드를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바로 메타버스와 NFT입니다. 메타버스, NFT 둘 다 올해 되게 핫한 그런 단어인데 처음에 좀 분리를 시켜볼까 했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에서 움직일 때는 너무 연결되는 것이 많아서 그냥 좀 합쳐서 좀 그냥 생각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보통 가상현실 VR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강현실 AR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런 미러월드도 있고 그리고 삶의 궤적을 다 기록을 하는 라이프 로깅도 있고 그 4가지가 다 메타버스에 포함이 되는 건데 너무 가상현실 VR 한 개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각의 폭을 조금 더 넓힌다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좀 더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그전에도 조금씩 계속 커왔지만 정말 핫하게 빵 터진 거는 바로 10월 말에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부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빵 터지게 된 거죠. 그때 같이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이 몇 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뭐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또 게임 중 엑스인피니티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 디지털에서도 디지털 안에 있는 그런 가상 세계의 땅도 사고 팔아라는 그런 새로운 인식 전환도 해주면서 과연 블록체인 디지털 세계의 끝은 어디인가 한계점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52주 전이죠. 1년 전에 비해서 특히 메타버스 NFT에 관련된 그런 코인들의 상승폭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좀 매우 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메타버스 NFT는 2022년에도 계속 꾸준하게 주목받지 않을까,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보는 키워드는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이죠. 핀테크는 아니죠. 대표적인 테크 기업이죠. 가장 대표적인 테크 기업으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카카오는 이미 그라운드X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관계된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도 라인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메인넷 사이프러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D 앱이 아닌 B 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키우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클레이튼도 있긴 하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새로 인수 합병을 해서 이제 같은 시커가 된 보라를 전략적으로 키우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제휴한 지 벌써 1, 2년 지났지만 의료 쪽에 관계된 휴머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탄력을 받아서 카카오 기반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올해 벌써 2번이나 먹통 사태를 불러일으키면서 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는 있습니다. 제가 3월에도 한번 먹통이 됐었고 11월에도 한번 먹통이 됐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을 건데 처음에 그라운드S에서 사이프러스를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넷으로 진출할 때만 해도 이더리움에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이게 목동 사태가 해소되는 거는 충분히 좀 개선돼야 될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난 가을에 여름이라 해야 되나 이제 저는 얼마 전에 한국은행의 CBDC 그 모의 실험의 그라운드 X가 최종 사업자로 낙찰이 됐었죠. 선정이 됐었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어쨌든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는 어쨌든 계속 선두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뭐 보라라든지 휴머스케이프 역시 52주 전 1년 전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매우 큰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전략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거대화된 테크 기업이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당분간은 좀 더 미래를 좀 밝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해진 생태계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비트코인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D앱들이 많이 활성화된 그런 기초적인 그런 자리를 제공을 했던 메인넷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가 속도 문제와 수수료 문제, 가스비라고 하죠. 수수료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꽤 불만을 갖고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개발자들이 꽤 많았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불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그런 그 메인넷을 만들면서 D앱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것들 몇 개가 있죠. 솔라나, 폴카닷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2020년도와 그 이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날개를 쫙 펼치고 움직이기 시작한, 이제 움직임 기초를 닦아야 되나? 그러니까 응행에 태어난 시기를 넘어서 이제 뭔가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올해 2021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2020년 4월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지만 국내 시장에 진출한 것은 지난 5월에 그 한국 엠버서더를 모집하면서 올해 2021년에 이제 국내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올해 뭐 업비트라든지 비슷한 상장된 것도 다 2021년입니다. 그리고 폴카닷 같은 경우에도 시작은 2019년에 메인넷을 공개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작년 8월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는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그때 바이낸스가 이제 폴카닷의 이제 혁신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를 했다면 실제 자금이 계획을 잡고 움직이는 것은 바로 2021년 올해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폴카닷도 2021년 올해 6월 15일에 그 코인베이스 프로에도 상장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탄탄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올해 딱 점프를 해서 이제 좀 더 커가는 폴카닷 역시 그렇고, 특히 아발란체도 올해 좀 핫했죠. 그 이케치가 이제 800%라도 그렇게 상승을 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제 아발란체 덕분인데, 아발란체도 역시 작년 2020년 9월 21일에 오픈소스는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응이 오고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올해 시총 33주까지 오르면서 전체 시총 9위까지 오르기도 한 게 바로 2021년이고요. 역시 그 카카오의 그라운드 X, 그 사이프러스 역시 2019년 6월 27일 처음 공개했지만 보라 인수한 것도 올해이고, 또 클레이튼 이 바이낸스 상장된 것도 올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태계들이 올해 꼭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작년부터 이제 시작은 됐었지만 작년까지 정말 기어가고 걸음마 수준이었던 것들이 올해부터는 정말 이제 걷고 뛰기 시작하는 그런 해가 바로 2021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태계들이 다양해지면 그 생태계에서 충분히 다양한 D앱들이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 변화도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세상 만사 다 모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중국발 좀 악재들이 올해 좀 많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올 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채굴의 50% 이상을 차지한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채굴한 것이 바로 중국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연관된, 중국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고 또 중국계 사람들이 또 중국 근처에서 시작된 그런 대표적인 거래소도 뭐 바이낸스도 뭐 홍콩에서 시작을 하긴 했었고, 물론 뭐 중국계 다른 나라 사람이긴 하지만 대표로 후오비는 또 중국의 시작이고, 또 OKX도 그렇게 대형 거래소들도 나올 정도로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처음에 꽤 큰 손으로 움직였는데 올해 정말 대대적으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5월에 이미 그 규제를 한번 시작을 했었죠. 그 5월에는 좀 비트코인 채굴 금지라는 그런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 지난 9월에는 아예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시키는 그런 규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투기 리스크 방지에 관한 통지,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시켰는데, 그래서 후오비하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9월 24일 발표 나오자마자 이제 9월 26일에는 신규 그 중국 본토의 신규 그 회원 가입을 받지도 않았고, 특히 이제 후오비는 이제 그 이번 달이죠. 바로 얼마 전에 12월 14일부터는 본토 사용자에 대해서, 그 전에 이미 가입되어 있었던 본토 사용자에 대해서 암호화폐 충전 서비스도 중단. 그리고 15일부터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도 금지.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24시부터는 위안화 거래도 폐쇄. 그래서 중국 본토 사용자들에 대한 일체 모든 거래를 다 중단을 합니다. 물론 바이낸스 마찬가지, OKX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미리 이제 그 본토의 사무소도 미리 폐쇄를 했었고, 본사는 2018년에 미리 또 몰타로 옮기기도 했었고, 그래서 중국 정부의 규제가 많이 심하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해서 그것도 좀 찾아봤습니다. 5월에 채굴 금지시켰다면 중국의 그 많은 채굴기들, 한참 그래픽카드 가격도 막 올라가고 난리였잖아요. 그 많은 채굴기들 어디 갔을까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러시아가 20만 5천 대를 가져갔고요. 물론 사갔죠. 카자흐스탄에서 8만 7,849대. 꽤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네요. 미국이 8만 7,200대, 캐나다가 3만 5,400대, 파라과이가 1만 5,500대, 베네수엘라도 7,000대 등의 그 채굴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그 세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덩치가 꽤 커요. 나라가 꽤 큰데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석탄이 되게 풍부하고 건물에 대한 규제가 꽤 느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좀 큰 손들이 카자흐스탄을 좀 많이 노리고 있었다고 하고, 파라과이가 전기요금이 그렇게 싸다네요. 그래서 파라과이 많이 가고, 베네수엘라도 전기요금이 많이 싼데, 특히 베네수엘라는 요즘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경제가 좀 많이 어려운 상태라서 그 각 가정에서 한 대씩 채굴기를 돌려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텍사스주에서 주로 많이 그 채굴을 하고 있다는데, 텍사스주에서는 그 풍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재생에너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텍사스 주지사도 와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좀 많이 그렇게 흩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이 50% 이상을 채굴했다면 지금은 미국이 35.1%를 채굴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18.1%, 러시아가 11.2%, 캐나다가 9.6%, 중국은 이제 0%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굴 금지를 시키고 다 흩어지면서 이런 다른 나라들의 이런 변화도 좀 생겼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요. 중국은 암호화폐 말고도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 분위기가 되게 규제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홍콩이 이제 공산당에 반하는 세력을 이제 그렇게 무자비하게 좀 진압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게임 금지, 뭐 사교육 금지 이런 것도 그렇고, 이번에는 제가 어젠가 그젠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검은 머리 외국인을 퇴출한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 배우인데 국적 자체가 중국이 아닌 사람들을 사실상 퇴출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뭐 이영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미국 국적인데 지금 싱가포르 국적이기도 하고, 유혁비, 송승헌의 여자친구로도 유명하고 한때 신선의 여인, 신조협리에서 참 예쁘게 나왔었죠. 유혁비도 어릴 때부터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 국적이고, 이런 외국 국적의 사람까지 퇴출시키는, 중국의 공산당이 지금 뭔가 자기네 중앙집중적으로 뭔가 이제 하려는 건데, 뭐 1대1로의 바탕인지 모르겠지만 규제가 되게 심해지고 있고,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규제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바로 이제 코인 암호화폐 규제도 피해갈 수 없었고, 같이 모든 것이 규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이, 아무래도 중국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중국 코인인 뭐 네오나 트론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체적으로 다 상승 분위기가 있었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아주 상승폭이 미미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또 CBDC 쪽으로는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CBDC를 가장 처음 상용화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게 아마 중국이 아닐까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본다면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미래의 디지털 기술 자체는 도입을 하되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되는 것은 맞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는 오케이, 좋아, 하지만 진짜 공산당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서 못해, 뭐 이런 기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이런 기조가 내년에는 또 중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저는 메타버스 NFT,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다양해진 생태계, 그리고 중국, 이러한 4개의 키워드와 이슈로 2021년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어찌됐건 올해 2021년 한 해는 전체적으로 1월에 비해서 지금 12월 흘러왔을 때 쭉 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에서는 약간 훈풍이 좀 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따뜻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모두 다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올해 2021 결산은 저도 마쳐보고요. 2022년에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또 좋은 아이템과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감사했습니다.